네, 5강 레그 RAG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로 들어왔네요. 자, 이번에 제가 5강 마지막으로 레그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4강까지 수강을 하면서 이제 에이전트를 제법 잘 구현하실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이전트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모델과 이 모델이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활동을 여러분들이 미들웨어를 통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툴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좀 생기실 텐데요. 제가 이제 3강에서 툴을 만들 때 어떤 알라딘 API를 이용해서 외부 정보를 조회해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도구, 베스트셀러를 조회해주는 툴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런 API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회사 혹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정보를 주는 툴을 만들고 싶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육회사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교육회사.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 혹은 EBS 이런 교육회사에 종사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구축해 보겠다라고 사업이 시작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이 에이전트 서비스에다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떤 A라는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을 만한 강의가 뭐가 있을까? 뭐 강의 추천해줘 같은 걸 물어보면 사용자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른 강의들, 예를 들어 뭐 B라는 강의나 C라는 강의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데이터에 맞게, 어떤 학습 데이터에 맞게 추천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구축해 본다라고 했을 때 AI 에이전트가 B라는 강의 혹은 C라는 강의를 알고 있어야겠죠. 혹은 이 사용자가 A라는 수강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혹은 이 A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성적은 어땠는지, 혹은 뭐 나이, 직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알고 있으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더 적합한 강의를 추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 데이터, 이 고객의 데이터와 이 교육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를 AI 모델한테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거나 추천을 해주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AI가 참고할 수 있게 툴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자체 데이터를 어떻게 AI 모델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고, 이 도구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레그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레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답변을 하거나 추천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목차 한번 보면 먼저 이 레그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게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는지 요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레그 시스템을 구축해 볼 겁니다. 그 다음 요 시스템 구축한 걸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를 개발해 봄으로써 나만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한번 같이 구현해 보죠. 자, 그래서 1장 레그 개요입니다. 여기선 What is leg? 라고 해서 도대체 이 레그가 뭐고 우리가 레그를 왜 배워야 하는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 3강에서 제가 에이전트라는 걸 소개하면서 날씨 정보를 조회해서 답변해주는 날씨 정보 에이전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LLM, 이 AI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학습한 시점이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GPT-5 나노의 경우 25년 8월 7일까지의 데이터만 학습했죠. 그리고 이 학습한 데이터도 사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공개된 데이터만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만 고유로 갖고 있는 데이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는 AI 모델이 학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고객들의 수강 신청 데이터, 혹은 만족도 조사 데이터, 혹은 입력했던 나이 정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안이 철저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면 LLM 모델이 학습할 때 이 데이터는 학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정적인 지식이다. 특정 시점에 공개된 데이터만 학습을 했다라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LLM 모델이 예를 들어 GPT-5 같은 경우 12만 8천 토큰 같이 그 컨텍스트 윈도우, 한 번에 입력받을 수 있는 토큰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LLM 모델한테 전달해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이 컨텍스트 윈도우의 사이즈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RAG입니다. 이 RAG라는 거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Retrieval은 검색이라는 뜻이고, Augmented는 증강, Generation은 생성입니다. 조금 이 용어가 익숙진 않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 LLM 모델이 툴에 정보를 호출해서 툴을 콜링을 해서 툴이 응답을 해줬죠. 리턴을 해줬습니다. 그럼 그 리턴한 정보를 참고해서 AI 모델이 우리한테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툴에다가 우리 회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LLM 모델이 만약에 사용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여기 정보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지 말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툴을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검색해 봐야 되겠다라고 추론을 한 다음에 이렇게 툴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관련 정보를 찾아서 전달해 주죠. 그러면 이 AI 모델은 이 정보, 도구가 준 정보를 증강받아서, 쉽게 생각하면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해 주는 시스템, 요게 RAG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에이전트, 우리 기존에 API 이용해서 구현한 것처럼 AI 모델이 요청하고 툴이 응답하면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는 시스템, 에이전트 시스템이고, 여기의 차이점은 이 API가 아니라 우리 회사 자체 데이터, 우리가 직접 구현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낯설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RAG 시스템이 작동 방식을 보면 공식 문서에서 가져와 봤는데, 사용자의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갖고 있는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마치 SQL문 작성해서 검색하듯이 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리트라이벌이 검색이라고 했죠? 검색한 다음에 이 검색된 정보와 그리고 사용자가 최초 입력했던 질문을 하나의 프롬프트에다가 담아가지고 AI 모델한테 전달합니다. 그러면 AI 모델은 요 참고한 자료, 마치 툴이 전달해준 정보를 함께 입력받아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시스템, 요게 바로 RAG입니다. 그리고 요 RAG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툴이라고 했을 때 요 툴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놔야 나중에 모델이 여기 참고해서 검색을 해서 참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증강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RAG 시스템, 즉 우리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순서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로드, 스플릿, 임베드, 스토어, 이렇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로딩한다라고 하죠. 컴퓨터에다가 로드를 합니다. 업로드 하듯이 로드를 한 다음에 그 업로드하면 나오는 객체가 있는데, 이거 이제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도큐멘트들이 만들어집니다. 도큐멘트 객체. 근데 이 도큐멘트가 너무 파일 사이즈가 큽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PDF 파일을 로드한다고 했을 때 한 100페이지가 넘는 데이터를 로드한다. 그러면은 여기 100페이지에 있는 굉장히 많은 텍스트 혹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로드가 돼서 하나의 도큐멘트가 되는데, 이 도큐멘트가 너무 커버리면 나중에 AI 모델한테 증강을 할 때 이 데이터가 다 전달이 되면 이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를 초과해버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도큐멘트를 그냥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스플릿, 쪼개는 겁니다.
이 도큐먼트 객체를 일정 사이즈로 이렇게 쪼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갠 스플릿된 도큐먼트들을 이제 임베드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줄 겁니다. 고정된 형태,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 숫자로 바꾸는 이유는 잠시 후에 임베드 과정에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숫자로 바꾼 이 데이터를 스토어, 저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우리가 최초에는 로드했던 데이터는 어떤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뭐 음성 파일로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있을 거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4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 속 데이터는 숫자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숫자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벡터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있고 로드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도큐먼트 문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청크로 분할을 한 다음에 임베딩으로 숫자로 변환을 해서 스토어, 저장을 한다. 이렇게 저장까지 돼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끝났다면 이제 사용자가 예를 들어 에이전트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질문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바꾼 다음에 사용자의 질문을 바꾼 숫자, 요거를 요 데이터베이스 속에 있는 숫자 데이터랑 유사도를 판단해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요 숫자과 숫자의 유사도를 판단해서 검색한다. 요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요 숫자와 숫자를 계산해서 유사도를 검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검색된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LLM 언어 모델한테 전달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이 레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작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레그 시스템 한번 구축하러 가보겠습니다. 2장 레그 시스템 구축. 레그는 총 4단계에 거쳐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첫 번째 단계인 로드입니다. 로드는 RAG 레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PDF, CSV, 심지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도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를 통해서 랭체인에서 작업할 수 있는 도큐먼트 객체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싶은 데이터를, 그 소스를 로더를 통해서 도큐먼트 객체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 랭체인에서 다양한 로더, 그러니까 로드를 도와주는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PDF 데이터, 이런 것들 로드할 수 있고, 그리고 CSV, JSON 이런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위터나 레딧에 있는 데이터도 로드할 수 있고, 텔레그램, 디스코드 이런 SNS 메시지 기반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로더들, 여기 출처 링크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링크 들어가 보면 도큐먼트 로더가 있고, 이 로더를 어떻게 코드로 작성하는지 예시 코드 보실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로드할 수도 있고, PDF 데이터, 그리고 쭉 내려가면 AWS에 있는 뭐 S3 서버라던가 구글 클라우드 쭉 보면 트위터나 레딧, 텔레그램, 디스코드, 심지어 노션, 슬랙 여기에 있는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 PDF 같은 경우는 PDF 데이터를 로드하는 다양한 로더들을 랭체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yMU PDF 이런 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로컬에서 지원된다, 시리얼라이저와 JSON은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정보 보실 수 있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 패키지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예시 코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소스를 로드할 수 있는 로더들을 랭체인에 통합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PDF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갖고 있는 다양한 PDF 형태의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로더 PDF 플럼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쭉 내려가 봤을 때
이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선 의존하고 있는 패키지 랭체인 커뮤니티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위해서 한번 콜앱 4본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콜앱 실습 자료 여기 들어오셔서 5강 레그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이제 4본을 만들어야겠죠. 파일에서 드라이브에 4본 저장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PDF 플럼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문서에 보면 랭체인에서 PDF 플럼버 사용하려면 랭체인 커뮤니티 패키지만 설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실습을 하다 보니까 PDF 플럼버라는 패키지도 여러분들이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공식 문서가 좀 틀린 부분이어서 요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먼저 필요한 패키지 두 개를 터미널 명령어로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실행시켜 주시고, 네, 패키지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공식 문서에서 인스톨레이션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어떻게 이 객체를 가져오는지 한번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다시 4본으로 돌아와서 init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 랭체인 커뮤니티에 있는 이 패키지에 있는 도큐먼트 로더스 모듈에서 PDF 플럼버 로더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로더에다가 여러분들이 로드하고 싶은 PDF 파일에 경로를 넣어주시면 드디어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 로더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 PDF 파일이 하나가 있어야지 요거 우리가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PDF 파일을 여기 콜앱 환경에다 먼저 준비시킬 겁니다. 업로드를 해서 그 PDF 파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PDF 파일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사전에 여기 우리 콜앱 실습 자료 보면 ARK로 시작되는 PDF 파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이 파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보시면 요거는 ARK라고 해가지고 아크, 혹시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ARK라는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본인들의 투자 비중을 매일마다 PDF 파일로 공유해 주는데요. 그 파일을 실제로 제가 가지고 왔고, 이 파일 같은 경우 25년 11월 26일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ARKK라는 ETF가 지금 현재 테슬라라는 기업을 12.26%로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로블록스 이런 기업도 3.79%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 PDF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목표는 이 PDF 데이터 25년 11월 26일 데이터니까 8월까지만 학습한 나노 모델, GPT-5 나노 모델은 이 데이터를 모를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로드하고 스플릿하고 인베딩하고 최종적으로 레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가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크에 지금 테슬라 투자 비중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12.26%입니다 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답변해주는 그런 레그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PDF 파일을 이제 콜앱 환경에다 먼저 준비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콜앱으로 돌아가서 먼저 이 콜앱에서 PDF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업로드하려면 어떻게 하냐? 왼쪽에 여러분 파일 로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업로드 할 수 있는 버튼 하나가 있는데, 이거 클릭해서 지금 방금 다운로드 받은 ARK 이 PDF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문 하나가 출력되는데, 요거는 이 콜앱 환경이 종료되면 지금 방금 업로드했던 파일이 같이 삭제된다는 경고문입니다. 그래서 그 알겠다는 확인 눌러주시면 콜앱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업로드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파일에 경로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로는 PDF 파일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 경로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닫아주시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요게 이제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로를 지워주신 다음에 여기 PDF 로더에 지금 있는 example 요거를 그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로더 객체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 엔터. 자, 이렇게 로더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공식 문서 돌아갔을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까지는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음으로 할 거는 로드를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로드는 방금 만든 이 로더에다가
로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큐먼트 객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드 loader.load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공식 문서 돌아와서 자, 위에서 만든 로더에다가 로드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고 요거를 도큐멘트 docs로 하죠. docs라는 변수에다 할당한 다음에 이 docs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데 결과를 보시면 loa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docs가 만들어지는데 이 docs는 리스트 안에 document라는 객체가 있고 그 안에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컨텐트로 구성된 도큐먼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큐먼트도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두 번째 도큐먼트 객체에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컨텐트가 있고 더 내려가 보면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 도큐먼트 객체가 또 하나 있고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컨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도큐먼트가 있나 객체가 리스트에 담겨 있나 랭스 찍어보면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도큐먼트 객체가 리스트에 담긴 상태죠. 그래서 왜 3개의 도큐먼트 객체가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업로드한 이 로드한 PDF 파일이 총 3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1, 2, 3페이지까지 이 PDF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페이지를 하나의 도큐먼트로 만들어 준 거고 이 각각의 페이지별로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컨텐트, 이 내용이 페이지 컨텐트라는 키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첫 번째 독스, 첫 번째 도큐먼트 객체의 메타데이터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이 메타데이터, 그래서 소스와 파일 패스 보면은 이 파일의 경로, 우리가 로드했던 경로가 있고 토탈 3개 페이지다. 그리고 크리에이션 데이터, 이 파일이 만들어진 생성된 시기가 언제고 모디파이드 된 수정된 시간이 언제인지 쭉 나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큐먼트에 이번에는 페이지 컨텐트 한번 100자만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해 보면 홀딩 데이터 ARKK 쭉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실제 우리 PDF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 여기 홀딩 데이터 ARKK는 여기에 있고 날짜 11월 26일 2025년 요 날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KK는 여기,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 내용, 그 다음에 컴퍼니, 티커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는 그 다음 줄 해서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있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500줄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테슬라, 첫 번째 기업 테슬라가 총 12.26% 비중으로 투자되어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 즉 PDF 데이터에 있는 정보, 그 텍스트 데이터를 쭉 읽어가지고 페이지 컨텐트에다가 담아가지고 지금 도큐멘트 객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PDF 플럼버라는 걸 이용해서 로더를 만들었고 이 로더에다가 로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PDF 파일을 도큐먼트 객체로 만들었는데 이 도큐먼트 객체에는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컨텐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페이지 컨텐트에는 여기 로드한 데이터의 텍스트 정보가 페이지 컨텐트에 담겨 있고 이 데이터의 메타 정보가 메타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PDF 플럼버 같은 경우 C 언어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문서라든가 텍스트 추출할 때 굉장히 유리한 PDF 로더죠. 그렇게 추출한 도큐먼트 객체에 메타데이터 출력해 봤고 페이지 컨텐트도 출력해 본 겁니다. 이번에는 PyMUPDF라는 걸 이용해서 로드해 보겠습니다. 이 PyMUPDF는 파이썬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봤던 PDF 플럼버 같은 경우는 C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PyMUPDF는 상대적으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PyMUPDF 같은 경우는
표 추출을 하거나 혹은 더 많은 메타데이터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이나 재무제표 같은 어떤 표가 많은 데이터, 그리고 정밀하게 분석할 때 사용하기 좋은 PyMU PDF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처 링크 들어가서 한번 실습해 보죠. 공식 문서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면 PDF에 우리가 방금 PDF 플럼버 사용해 봤고 PyMU PDF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패키지 설치하는 방법, 여기는 PyMU PDF 제대로 작성되어 있네요 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도큐멘트 로더스 모듈에서 PyMU PDF 로더를 가져오고 거기에 똑같이 파일 패스를 넣어주면 하나의 로더 객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로드 메서드 사용해서 도큐멘트를 가져오면 된다. 그러면 똑같이 도큐멘트 객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메타데이터나 혹은 페이지 컨텐트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 한번 콜앱에서 돌아와서 보면 패키지 PyMU PDF만 이번엔 설치하면 될 겁니다. 왜냐면 위에서 이미 우리는 랭체인 커뮤니티 패키지를 설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PyMU PDF 패키지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 공식 문서대로 PyMU PDF 로더 가져와서 그 파일 패스 넣어주면 됩니다. 그 파일 패스는 그대로 똑같이 패스 똑같이 넣어주시고 그렇게 만든 로더 객체에다가 로드 메서드 사용하고 첫 번째 도큐멘트 객체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큐멘트 객체에 메타데이터 그대로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컨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메타데이터부터 출력해 보면 랭스는 그대로 3개가 있을 거고 메타데이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아까 전에 PDF 플럼버보다 확실히 뭔가 메타데이터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포맷 PDF 1.4 포맷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 키워드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메타데이터를 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표 데이터를 좀 처리하고 싶다. 이럴 때는 PyMU PDF를 사용하시기 적합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컨텐트도 마찬가지로 출력해 보면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로더는 레그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고 다양한 소스, 그 중에서도 우리는 PDF를 실습해 봤습니다. 이런 PDF 데이터를 도큐먼트 객체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도큐먼트 객체에는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컨텐트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배워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문서를 적절한 사이즈로 잘라주는 스플릿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플릿은 레그 시스템을 위한 두 번째 단계고, 이제 앞서 만든 도큐먼트 객체를 스플릿,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청크라고 해서 작은 말뭉치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말뭉치, 청크로 만들까요? 앞서 설명했듯 LLM 모델이 어떤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만든 도큐멘트 객체 요걸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걸 그대로 넣어놨다가 LLM 모델한테 이걸 증강을 시켜주면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전에 한번 일단 조그만한 말뭉치로 청크로 쪼개는 단계 스플릿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을 사람들이 청킹이라고도 말합니다. 청크로 나누는 단계라고 해서 청킹이라고도 하고, 공식 문서에 또 다른 이미지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데이터 소스를 로드까지 했으면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페이지 컨텐트가 있죠. 요거를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스플릿해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하나씩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쪼갠 거를 이제 나중에 임베딩이라는 걸로 숫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 랭체인에서는 다양한 스플릿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쪼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플릿 방법, 쪼개는 방법은 이 리크루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재귀적 문자 텍스트 분할기라고 할 수 있고,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로드한 도큐멘트 객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큐멘트는 이렇게 문단으로도 이렇게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단으로 구성된 도큐먼트가 있을 거고, 그 문단 안에도 문장으로 이렇게 그 각각의 문장들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뭐 각각의 문장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1번 이 스플릿한 이 청크의 사이즈를 정하셔야 됩니다. 청크 사이즈. 나는 이 청크 하나의 말뭉치의 사이즈를 500자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청크 사이즈를 딱 정하면 500자짜리 청크 사이즈 윈도우가 딱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 리크루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쪼개는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글에서, 이 도큐먼트에서 가장 큰 개념이 문단이죠. 요 문단 1, 문단 2, 문단 3, 문단 4. 그러면 가장 큰 문단을 넣어봅니다. 여기 청크 사이즈에다가. 근데 요 지금 문단의 사이즈가 여기 청크 사이즈보다 크니까 요걸 그대로 청크 사이즈로 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청크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요 문단 전체를 다 넣으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얘를 이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 다음에 작은 개념이 이제 문장이겠죠. 줄바꿈이 일어나는. 그러면은 요 문장, 첫 번째 문장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청크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요 청크 사이즈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다시 넣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A 넣어보고 아직 초과하지 않았다. 그럼 B, C 해서 쭉 500 사이즈까지 넣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D를 넣으려고 하니까 D는 넣으면은 이 청크 사이즈가 초과된다. 그러면은 여기 A부터 C까지만 첫 번째 청크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뭉치 1, A부터 C까지 담긴 게 청크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청크가 이제 다시 D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D로. 그 다음 2가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 개발자가 정한 청크 사이즈를 기준으로 제일 큰 개념, 문단부터 문장, 단어, 그리고 글자 하나 단위로 넣어보면서 가장 큰 개념부터 최대한 청크 사이즈에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문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글을 제가 청크 사이즈 100으로 설정을 해서 청크를 말뭉치로 나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도큐멘트를. 그럼 100자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 요 정도가 100자입니다. 요 정도.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요 도큐멘트를 내가 청크 사이즈 100으로 이 리크루시브 캐릭터 스플리터로 둔다 라고 하면 요 도큐멘트는 지금 문단 1, 문단 2, 문단 3, 문단 4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상황에서 제가 청크 사이즈 100으로 잡았으니까 첫 번째 청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큰 사이즈인 요 문단을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요게 100자 이내라고 하면 요게 청크 1로 되겠죠. 말뭉치 1.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청크를 이제 만들기 위해 두 번째 문단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지금 100자보다 크죠? 요게 지금 100자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문단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줄바꿈을 기준으로 첫 번째 문장을 넣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넣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100자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만 청크 2로 두는 겁니다. 청크 2로 두 번째 말뭉치로 두고,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을 청크 3을 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계산을 해보면, 자, 요렇게 되면 뭐가 좋냐? 쪼개진 청크 속 말뭉치들이 온전히 문단 혹은 문장이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100자 기준으로 청킹을 했을 때 이 리크루시브 캐릭터 스플리터, 텍스트 스플리터로 청킹을 한 결과 예시인데, 이렇게 첫 번째 청크 보면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문단 하나가 온전히 살아있고, 두 번째 청크도 보면 두 개의 문장이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청크 3번, 청크 4번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단에서 문장 그리고 단어 이런 식으로
최대한 큰 개념부터 작은 개념으로 재귀적으로 자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청킹이 되냐면, 잠시 후에 결과를 보겠지만 만약에 내가 청크 사이즈를 100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딱 1번부터 100번까지로 그냥 잘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일으켰습니다 해서 니까지가 100자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잘려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청크가 청크 1. 그 다음에 두 번째 청크는 여기 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 하지만 LLM에선 명확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청크가 예를 들어 정보를 R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청크 2. 이렇게 그냥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단순히 100자 기준으로 청킹이 된다, 잘려버린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청크가 일으켰음니까지 끝나고, 갑자기 여기 두 번째 청크는 정보를 R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약에 세 번째 청크가 컨텍스트 위에서 그냥 끝나버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청크가 위. 그러면은 첫 번째 청크가 니에서 끝난 상태에서 이제 임베드가 된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로 스토어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크는 R에서 그냥 끊겨버리는 상태로 또 임베드가 된 다음에 스토어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서 끊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우리 원본에서의 도큐멘트에 글과는 다른 형태의 글이 저장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갑자기 정보를 R, 그 다음에 문장도 다음 청크도 지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찾은 이 결과, 이 각각의 임베딩된 결과가 스토어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형태로 저장이 될 거고, 그러면은 나중에 LLM 모델이 입력을 받아서 이 스토어에서 관련 검색을 검색할 건데, 관련 정보를 검색할 건데, 그때 잘못된 형태의 데이터가 증강이 될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LLM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100자로 자르겠다라는 그냥 청크 사이즈 기반의 스플리터, 쪼개주는 도구보다 이렇게 재귀적으로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잘라주는 리크루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공식 문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혹은 소개되는 스플리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코드 작성 방법은 랭체인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리크루시브 캐릭터 tek스트 스플리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청크 사이즈를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어 난 300이다, 100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 청크 오버랩은 뭐냐면 청크를 이렇게 자를 때 오버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0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일부를 이렇게 겹치게 하는 겁니다. 즉 청크 1, 300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크를 이렇게 조금 겹쳐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세 번째 청크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청크와 일부를 좀 겹치게 이렇게 오버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 좋은 건 문서에서 아무리 우리가 리크루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로 최대한 문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앞에 부분 문맥을 조금 갖고 있으면 그러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를 좀 겹치게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앞에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크를 조금 오버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퍼레이터,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청킹을 할 거냐 자를 거냐를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작성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문단에서 문장, 단어, 그리고 그냥 글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자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텍스트 스플리터 객체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스플릿 도큐먼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그 메서드에 앞서 만든 도큐먼트 객체들, 그 리스트에 담긴 도큐먼트 객체들 있죠? 요거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도큐먼트들이 담긴 요 리스트 어디에? 스플릿 도큐먼트 메서드 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청킹이 완료가 됩니다. 한번 코드로 실행을 시켜보러 콜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콜앱의 스플릿 쪽 보면은 제가 샘플 텍스트로 아까 전에 봤던 예시 코드, 예시 문자 이렇게 쭉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랭체인 텍스트 스플리터에서 리크루시브 텍스트 스플리터 가지고 오고, 여기에다가 인자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청크 사이즈
청크 사이즈는 일단 100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청크 오버랩은 일단 0으로 두고 이렇게 만든 분할기 스플리터 객체를 변수 텍스트 스플리터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서 하나의 분할기 스플리터 객체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스플릿 도큐먼트 메서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큐먼트 메서드가 있고 텍스트 메서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위에 있는 일반 텍스트만 청킹 분할을 할 거기 때문에 스플릿 도큐먼트가 아닌 스플릿 텍스트로 글자, 이 문자열을 쪼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할할 텍스트, 샘플 텍스트를 그대로 여기 인자로 넣어주시고, 그 분할된 결과물을 리크루시브 텍스트로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분할이 됐고, 그 다음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변수가 리크루시브 독스인데 요거를 다 독스를 텍스트, 리크루시브 텍스트로 변환을 시켜서 한번 청크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실행을 시켜보면 총 9개의 텍스트가 만들어졌고,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문단, 요 문단이 첫 번째 청크에 들어갔고 실제로 100자 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청크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요 전체를 넣으려고 했는데 요게 100자를 넘기 때문에 한 문장씩 요거 문장 하나 들어갔고 두 번째 문장까지 넣어서 이렇게 청크 2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요 둘째 요 문장 있죠. 요건 왜 청크 2에 못 들어갔냐? 지금 보면 이 청크 3가 57자입니다. 57자. 그러면 요 세 번째 문장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지금 68자에다가 57자가 더해지면 이제 100자가 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세 번째 문장, 요 둘째라고 시작하는 요 문장이 다음 청크로 이동한 겁니다. 다음 청크로 분할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에 이제 56자가 들어갔고, 그 다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 문장, 요 네 번째 문장, 요 문장도 지금 보면 46자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요 문장과 같이 청크 3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57과 46을 더하면 100을 초과해서 요 문장은 그 다음 네 번째 청크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크 4로 넘어가고, 그 다음 이어서 청크 5 보면 이렇게 2번까지 들어갔고,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 줄 요거 3번 요걸 넣으려고 했더니 아마 100자가 초과한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청크인 6번으로 요 3번과 4번이 할당되고, 마지막으로 청크 8번과 9번 보시면 청크 8번 요쪽 부분 텍스트로 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까지 들어간 다음에 여기 리크루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는 문단이 너무 길 경우 줄바꿈으로 라고 하면서 여기는 지금 띄어쓰기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텍스트 분할은 매우 중요합니다까지 청크 7번으로 잘렸고, 그 다음 문장인 요거를 넣으려고 했더니 요거 자체가 지금 너무 큰 겁니다.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 텍스트에 적합합니다까지니까 약 109자인 거죠. 요거를 청크 7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이미 100자가 초과하다 보니 요거는 그 다음 문장은 아예 다음 청크 8번으로 다음 청크로 나누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냥 글자 단위로, 맨 마지막 단위인 글자 단위로 쪼개서 99자까지 채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분할까지 분리한 다음에 마지막 단어 이렇게 10개 텍스트에 적합합니다를 마지막 청크 9번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 만들어진 이 결과 한번 보면 최대한 맥락이 유지된 채로, 문맥이 유지된 채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크루시브하게 재기적으로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로 쪼개는 리크루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말고 그냥 글자 수대로 자르는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요거 똑같이 100자에다가 오버랩 0으로 두고서 잘라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라 보면 6개가 되고, 보시면 일으켰습니다 하면서 하지로 끊죠. 하지로 끝납니다. 하지만인데, 그러니까 하지만이 아니라 하지로 끝나고, 여기 두 번째 청크도 보면 만 LLM에게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면서 여기 그 다음 청크 끝나는 부분도 토큰 수 하고서 CO로 끝납니다. 보면 컨텍스트 윈도우가 원래는 본 문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100자 이렇게 정해진 청크 사이즈만으로 자르게 되면 문맥을 잃어버리는 청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리크루시브 텍스트 스플리터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레그의 1단계 로드부터 스플릿까지
한번 아까 전에 업로드했던 ARK PDF 파일 한번 이어서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로드를 위해서 PDF 플럼버 로더를 가지고 와서 파일 패스, 우리 지금 콜앱 환경에 PDF 파일 있는 그 경로 넣어줘서 하나의 로더 객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로더를 로드라는 메서드로 도큐먼트가 담긴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docs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도큐먼트 객체를 스플리터에다가 분할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플리터는 위에서 쭉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리크루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가지고 와서 청크 사이즈는 제가 실습을 해보니까 300 사이즈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참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청크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좋냐, 그리고 오버랩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좋냐, 요거에 대한 사실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포럼이나 연구 발표를 봐도 결국 이 도큐먼트 객체, 이 도큐먼트의 특징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최적의 사이즈, 청크 사이즈와 오버랩 사이즈가 다르다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 좋다, 500이 좋다, 100이 좋다, 이렇게 딱 고정된 답부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청킹하고자 하는 이 도큐먼트의 성격을 여러 번 실험을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최적의 값을 찾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공통적으로 많은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너무 청크 사이즈가 큰 것보단 그래도 작은 게 좋다. 왜냐? 그나마 조금 작은 청크로 잘랐을 때 이 리크루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하나의 문단 혹은 문장은 그래도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상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청크로 나눴을 때 그래도 작은 말뭉치들로 의미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채로 청크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청크 사이즈가 커버리면 이 청킹이 나중에 LLM 모델한테 증강이 됐을 때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나 많은 사례 보면 한 300에서 500 정도, 그리고 오버랩은 한 100 정도로 보통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한 300 정도로 청크 사이즈를 설정해 줄 거고, 그렇게 만든 텍스트 스플리터에다가 지금 이제 도큐먼트가 담긴 리스트를 넣을 거니까 이번에는 스플릿 텍스트가 아니라 스플릿 도큐먼트, 거기에 그 메서드에 도큐먼트를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도큐먼트를 그대로 넣어주고 요 결과를 리크루시브 docs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할된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출력을 해보면 쭉 위로 올라가 보면 리스트 안에 아까 전에는 3개의 도큐먼트였는데 지금은 첫 번째 도큐먼트, 두 번째 도큐먼트 객체, 그 다음 쭉 내려가 보면 세 번째 도큐먼트, 네 번째 도큐먼트, 다섯 번째 도큐먼트, 여섯 번째 해서 쭉 여러 개의 도큐먼트로 분할되게 됩니다. 즉 텍스트 스플리터로 스플릿 도큐먼트를 하면 최초에 이 도큐먼트가 로드했을 때 도큐먼트가 3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스플릿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 청크 사이즈에 맞춰서 스플릿이 된 거고, 그게 청크 사이즈에 맞춰서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지금 있고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기 위해서 먼저 랭스 한번 출력해 보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랭스에 요 독스를 출력해 보면 아까 전에 3개였는데 지금 2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 컨텐트, 첫 번째 도큐먼트의 페이지 컨텐트를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글자냐 출력해 보면 다시 출력해 보면 297. 왜냐? 청크 사이즈를 300으로 잡아놨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레그의 두 번째 단계 스플릿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만든 이 도큐먼트 객체를 말뭉치
청크로 자르는 단계 2번까지 알아봤고, 이제 3번 이 자른 말뭉치를 숫자로 바꾸는 임베딩 과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릴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랭체인을 통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지만 AWS나 혹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레그 시스템을 그냥 서비스를,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AWS의 Bedrock이라는 서비스 혹은 구글에서 Vertex AI라는 서비스, 솔루션이 이 레그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데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예를 들어 AWS 같은 경우 S3 서버에다가 올린 데이터를 로드하고 청킹을 해줍니다. 근데 이 청킹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청킹 전략. 첫 번째 기본 전략은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리크루시브, 재기적으로 최대한 300개의 토큰을 기준으로 분할해주는 리크루시브한 기본 청킹이 있고, 두 번째 고정 크기로 청킹을 해주는, 즉 우리가 예를 들어 300 혹은 100이라고 설정을 하면 그 청크 사이즈에 맞춰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고정 크기 청킹 방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층적 청킹과 의미 체계 청킹, 이게 있는데, 요런 청킹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배울 임베드 라는 개념을 통해서 입력 들어온 값들의 관계를 혹은 유사도를 계산해서 최대한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청크로 나눠주는 겁니다. 말뭉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임베드라는 개념이 뭐고, 이 임베드를 통해서 어떻게 유사도를 판단하는지 한번 다음 챕터에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2-3 임베드. 임베드는 레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 번째 단계로, 앞서 2단계 스플릿, 청킹 과정에서 만든 이 작은 말뭉치들을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변환하는 단계, 영어로는 벡터라이징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해서 만든 도큐먼트 객체들을 이제 청크로, 스플리터로 이게 문자를 자른 다음에 청킹한 다음에 만들어진 작은 말뭉치들을 이제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변환하는 임베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변환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사도 검색을 하기 위함, 즉 나중에 최종적으로 리트리벌, 검색을 할 때 사용자의 질문과 요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 스토어에 있는 정보를 유사도를 검색해서 가장 유사한 말뭉치, 앞서 만든 이 말뭉치를 찾아서 나중에 LLM 모델한테 증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사도를 검색하기 위해서 벡터라이징, 숫자로 변환하는 단계라고 하고, 이미지를 조금 더 다시 보시면 로드에서 만들어진 도큐먼트를 스플릿으로 각각 쪼갰고, 이 쪼갠 거를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한 거에서 가장 유사한 걸 찾아서 리트리브, 검색을 해줄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 트랜스폼, 스플릿 단계에서 말뭉치, 조그만한 텍스트 혹은 청크로 만들어진 게 어떻게 숫자로 변환되고, 이 숫자를 기반으로 어떻게 유사도를 판단하는지가 지금 제일 관건일 겁니다, 임베딩에서. 그래서 이 청크, 텍스트가 숫자로 변환하는 그 로직, 뭘 규칙으로 숫자로 변환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먼저 임베딩이라는 거는 결국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 우리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 임베딩을 위해선 임베딩 모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1, 텍스트 2, 텍스트 3 이렇게 세 개의 텍스트, 이게 바로 인간 세계, 인간들이 만든 데이터죠. 근데 이 데이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숫자로 바꿔주는 임베딩 모델이 있는데, 이 임베딩 모델에다가 딱 이 데이터를 넣으면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바꿔줍니다. 즉, 요 만들어진 벡터, 요 결과값이 예를 들어 518이다 혹은 512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실수로 512개가 쭉쭉쭉쭉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텍스트도 임베딩 모델에다가 입력을 넣으면 이 임베딩 모델이 숫자로 마찬가지로 -1에서 1 사이에 실수 512개를 고정된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실수를 무슨 원리로 512개를 만들어주는가? 바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을 추출해서 유사한 입력 데이터는 유사한 결과값으로, 유사하지 않은 좀 관계가 떨어지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요 나온 결과 숫자들이 서로 다른 숫자들, 거리가 큰 숫자들로 반환해 주는 게 바로 이 임베딩 모델입니다. 그렇게 특징을 추출해서 유사한 거는 유사한 것끼리, 유사하지 않은 거는 유사하지 않은 결과물로 내놓도록 이 AI 모델, 임베딩 모델이 학습을 한 거죠. 자, 요게 마치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냐면, 요 임베딩 모델은 여러분들이 뭐 축구 게임이나 혹은 일반적인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게임 캐릭터 혹은 선수들의 능력치를 이런 그래프로 보여주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런 게임 캐릭터들 보여주는 능력치 혹은 축구 선수 능력치를 보여주는 요 그래프 보면은 유사한 선수는 유사한 그래프가 나오고, 유사한 선수들은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유사하지 않은 선수들은 서로 그래프가 다르게 나옵니다. 즉 리오넬 메시 혹은 호날두 같은 공격형 선수들은 어택, 공격력이 높게 나오고 디펜스 능력이 낮게 나오죠. 그리고 뭐 테크닉 혹은 스피드 이런 값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그래프가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주 이런 그래프 볼 수 있죠. 혹은 수비형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은 공격은 좀 낮고 스피드나 테크닉은 좀 낮더라도 파워나 디펜스, STA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사한 값들은, 유사한 능력치를 비슷하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역오각형이랄까요? 이렇게 유사하게 두 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선수들은 유사한 그래프로, 유사하지 않은 선수들은 유사하지 않은 선수들로, 이렇게 각각의 선수들의 특징을 추출해서 숫자로 변환하게 되면 요 선수와 요 선수는 유사하구나라는 걸 요 두 개의 그래프로, 유사하지 않은 선수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래프로 이 선수들을 얼마나 선수 간의 특징이 유사한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베딩 모델이라는 거, 예를 들어 축구 선수의 플레이 데이터를 임베딩 모델에다가 넣어서 이 임베딩 모델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유사한 선수는 유사한 값,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선수는 공격형이다, 공격 점수가 많이 먹는다, 스피드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숫자가 6개가 있겠죠. 그래서 어택 점수는 예를 들어 0.8, 스피드는 0.6, 그 다음에 테크닉은 0.9,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0.3, 0.2, 0.5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호날두라는 선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6개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임베딩 모델이 숫자를 내놓고 이 세 번째 선수 넣어놓고 했을 때 그렇게 숫자로 각각의 특징을 계산해서 만들어주는 게 임베딩 모델이고, 이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숫자를 기반으로 각각의 선수, 예를 들어 이 메시라는 선수와 호날두라는 선수가 얼마나 플레이가 유사한지, 혹은 이 세 번째 선수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비교하고 싶은 선수와 겹쳐보는 겁니다. 요 그래프, 요 도형과. 그래서 얼마나 이 두 개의 도형이 겹쳐지는지, 얼마나, 혹은 이 선수랑 얼마나 겹쳐지는지 계산을 해보면 많이 겹쳐지면 많이 겹쳐질수록 유사한 선수일 거고, 많이 겹쳐지지 않으면 덜 유사한 선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임베딩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 세계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혹은 영상, 선수들의 플레이 데이터와 같이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임베딩 모델에다가 넣으면 그 데이터 속에 특징을 추출해서 유사한 거는 유사한 것끼리, 유사하지 않은 것들은 유사하지 않도록 숫자가 반환이 되고, 요 반환된 숫자들 간에 유사한 정도, 예를 들어 어떤 다각형을 그려가지고 겹친 정도나 혹은 가까운 정도를 계산함으로써 유사성, 요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와 요 입력 들어온 데이터의 유사성, 혹은 요 세 번째 입력 데이터와의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임베딩 혹은 벡터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요 임베딩을 위해선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요 들어온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특징을 추출해서 숫자로 변환하는, 유사한 특징끼리는 유사한 점수가 나오도록 반환해주는 요 임베딩 모델이 필요하고, 요 임베딩 모델은 랭체인에서 다양한 모델들이 통합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오픈 AI의 임베딩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AI의 임베딩 모델 객체를 가지고 와서 랭체인 오픈 AI에서 가져와서 임베딩스라는 변수에다 할당을 해놓은 다음에 텍스트, 우리가 임베딩하고자 하는 텍스트, 입력 데이터겠죠. 입력 데이터 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넣을 때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임베딩한 결과가 뭘로 나오죠? 숫자로 나올 겁니다. 숫자, 고정된 길이의 숫자, 예를 들어 512, 이렇게 고정된 길이의 숫자로 나올 건데, 이 숫자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할 데이터베이스가 다음 장에서 배울 스토어, 저장소고, 지금 4단계에서는 우리가 아직 스토어를 구현할 수 없으니까 랭체인에서 요 벡터된 결과, 그 숫자로 변환된 결과를 저장할 임시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라고. 그래서 그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져와서 from text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첫 번째 인자에 입력 데이터, 이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자로 우리가 임베딩하고자 하는 모델, 이 모델이 뭐였죠? 아까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이 숫자로 변환해 준다고 했죠. 요 모델을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 입력한 데이터가 숫자로 변환된 결과가 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 모델을 가지고 와서, 임베딩 모델을 가져와서 이 숫자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스토어가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오픈AI 임베딩스, 여기 객체 안에 모델이라는 인자에 넣는 요 값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측 하단 요 출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제 랭체인 공식 문서에서 오픈AI 임베딩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플랫폼 openai.com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오픈AI 모델들, 지금까지는 GPT 5.1 혹은 GPT-5 나노 모델 사용해가지고 입력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LLM 언어 모델에 대해서 호출을 하고 응답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Specialized Models에서 Embeddings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임베딩이 뭔지 쭉 설명해 주고 있고, 임베딩 모델들에 대해서 오픈AI에서 지원해주는 임베딩 모델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 표를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픈AI에서는 요 세 가지 임베딩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고, 텍스트 임베딩 3 스몰, 3 라지, 에이다 002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지원하고 있고, 이 모델에 대해서 페이지별 달러, 1달러당 몇 페이지를 임베딩 해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1달러당 많은 페이지를 임베딩 해줄수록 저렴한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1달러당 9615페이지만 임베딩하는 모델은 상대적으로 비싼 모델일 겁니다. 따라서 요 3 스몰 모델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고, 이 퍼포먼스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라지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스몰 모델이 그 다음으로 좋고, 마지막으로 에이다 002
모델이 가장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단 제일 비싸고 가장 성능이 좋은 건 이 3 라지 모델일 겁니다. 1등 가장 성능이 좋다. 그런데 가성비로 따졌을 땐 요 3 스몰 모델 같은 경우 비록 라지 모델보다는 퍼포먼스 점수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거의 7배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모델이 3 스몰 모델이고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은 3 라지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실습에서 이 3 스몰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베딩 모델은 오픈 AI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서도 만든 모델이 있고 혹은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업스테이지라는 한국의 기업에서 만든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는 인베딩 모델은 한국어를 인베딩할 때 굉장히 잘 변환해 주죠. 즉 무슨 말이냐, 입력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이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해주는 인베딩 모델에 통과를 해서 숫자, 이 벡터로 전환이 될 텐데 이 벡터에 추출된 결과물이 이 입력 들어온 데이터의 특징을 더 잘 추출해서 유사한 거는 더 유사한 벡터 결과로, 덜 유사한 거는 덜 유사한 결과로 추출해준다. 그래서 특징을 더 잘 추출해주는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업스테이지라는 곳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베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징 혹은 성격에 맞춰서 인베딩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오픈 AI 모델을 사용할 때는 3 스몰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가성비 가장 좋은 모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이렇게 결과를 벡터 스토어에 저장하면 되는데,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캐싱 기능을 배워볼 겁니다. 이 캐싱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베딩을 한다라고 할 때 입력 데이터가 모델, 인베딩 모델한테 전달이 되고 요게 벡터, 즉 숫자로 전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 데이터가 벡터로 전환되기 위해 이 인베딩 모델이 호출될 때마다 과금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언어 모델한테 질문, 입력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생성될 때마다 과금이 되듯 이 인베딩 모델도 호출될 때마다 과금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입력이 똑같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이 똑같이 한 번 더 호출되는 게 아니라 로컬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즉 한 번 인베딩한 결과를 그 로컬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똑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그때는 API 호출 없이, 인베딩 모델 호출 없이 그냥 저장된 파일을 가져다 씀으로써 좀 과금을 줄일 수 있는 캐싱이 지원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언어 모델한테 질문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면 그 답변 그냥 로컬에다가 우리 개인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냥 그대로 반환을 해주면 똑같은 모델 호출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랭첸 클래식의 인베딩스 안에 캐시백 인베딩스, 즉 캐싱을 지원해주는 인베딩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from byte store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하나의 캐싱이 지원되는 인베딩 래퍼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자 underlying embeddings,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인베딩을 할 인베딩 모델, 아까 전에 오픈 AI에서 가져온 인베딩 3 스몰 모델을 가지고 첫 번째 인자로 넣어주고, 두 번째 스토어, 저장할 공간, 캐시를 저장할 공간을 여러분들이 로컬 파일, 로컬에서의 위치, 로컬 파일 스토어에 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임스페이스는 이거는 이제 선택 인자로 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졌을 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명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네임스페이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앞서 만들었던 요 언더라인 인베딩스의 모델을 가져오면 요 인베딩 모델이 앞에 이름표로 딱지가 이렇게 붙습니다.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콜앱으로 돌아가서 인베딩 모델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픈 AI 인베딩 모델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패키지를 설치해 줄 겁니다. 이 패키지는 아까 봤던 우리 랭체인 공식 문서 보면은 오픈 AI 인베딩에서 우리 플랫폼 openai.com 들어갔었죠.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패키지를 먼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먼저 오픈 AI 패키지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끝났다면 요 인베딩 모델을 호출하기 위해서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OpenAI API 키를 OS 환경 변수에다가 할당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니챗 모델은 지금 당장은 쓰지 않을 거니까 이건 지워주겠고 OS 환경 변수에 OpenAI API 키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 변수까지 넣어줬다면 그 다음 캐싱이 지원되는 인베딩 래퍼를 만들기 위해서 캐시백 인베딩스를 가져올 거고, 여기에 필요한 첫 번째 인자, 실제 계산을 담당할 인베딩 모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OpenAI 인베딩스에서 우리는 모델을 가장 가성비가 좋은 텍스트 인베딩 3 스몰 모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스토어는 로컬 파일 스토어에다가 저장할 위치는 지금 요 콜앱 환경에서는 지금 현재 위치에 캐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캐시백 인베더, 이제 본격적으로 인베더를 만들어주면 캐시백 인베더에다가 from bytes store라는 메서드 안에 첫 번째 만들었던 underlying 인베딩과 두 번째 요 스토어를 넣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네임스페이스 딱지를 만들어줄 네임스페이스라는 값에다가 요 앞서 만들었던 인베딩 모델의 모델로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캐싱이 지원되는 인베더, 즉 인베딩을 도와주는 도구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겠고, 네, 이렇게 실행이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베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베딩을 하기 위해 변환된 벡터 값을 저장할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를 가지고 와서, 즉 벡터로 변환된 값을 저장할 임시 스토어를 하나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에 from 텍스트 혹은 from documents 메서드로 데이터를 이제 벡터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뭘 전환해 볼 거냐면 위에서 만들었던 우리 리크루시브 도큐에서 스플릿까지 했던 요 도큐먼트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도큐먼트들이 담겨있는 리스트, 리크루시브 도큐먼트를 한번 변환해 볼 겁니다. 벡터로. 그래서 요 리크루시브 독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줄 건데, 먼저 메서드 완성시키겠습니다. 도큐먼트를 변환할 거기 때문에 from 텍스트가 아니라 from documents로 넣어주시고, 첫 번째 인자로 도큐먼트 넣어주시고, 두 번째 인자 인베딩 모델을 이렇게 인베딩스를 넣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위에서 가지고 왔던 캐시백 인베더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변환이 됐는데, 여기서 한번 왼쪽에 파일 로고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캐시라는 폴더 하나가 생겼고, 이거를 열어보면은 우리는 텍스트 인베딩 3 스몰 한 다음에 쭉 어떤 특이한 값으로, 정확하게는 해시 값으로 이루어진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일 하나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우측에 숫자로 변환된 거죠. 보이시나요? 이 숫자. 이 숫자가 뭐냐? 바로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요 리크루시브 도큐먼트에서 첫 번째 도큐먼트 객체가 있고, 거기에는 도큐먼트 객체에는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컨텐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도큐먼트에 페이지 컨텐트에 있는 텍스트, 이 문자열이 인베딩 모델에다가 전달이 된 거고, 요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고, 여기에서 특징을 추출해서 결과를 벡터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 보면은 리스트에 -1부터 1 사이에 혹은 특정 값의 실수 값으로 이렇게 특징이 추출돼서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요 파일명도 보면은 텍스트 인베딩 3 스몰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갔을 때 요 네임스페이스에 언더라인 인베딩의 모델, 요 모델을 그대로 넣어줬기 때문에 3 스몰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값이 요 값 04141 이렇게 시작하는 요 값이 우리가 넣은 값, 아까 전에 있던 페이지 컨텐트 있죠? 페이지 컨텐트에 있는 값이 해싱이 돼가지고 여기가 요렇게 04141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입력, 첫 번째 도큐먼트에 있는 이 페이지 컨텐트와 똑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싱을 해보는 겁니다. 해싱을 한 다음에 나온 값을 요 파일명과 대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일치한다, 똑같다, 그러면은 그 값, 두 번째 들어온 값은 임베딩 모델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API에 호출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저장된 파일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 값들, 요거를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중복된 계산을 줄이는 방식의 캐싱이 지원되는 파일이 여기 캐시 폴더 안에 쭉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은, 위로 보면은 이 리크루시브 독스가 지금 25개의 말뭉치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25개의 말뭉치가 벡터 스토어에 이제 숫자로 변환돼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인메모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숫자로 변환된 값이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가 지원되는 인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요 쿼리 테슬라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는 질문을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 이 쿼리와 이 데이터베이스 속에 가장 유사한 문서가 뭔지 한번 출력해 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슬라 비중이 12점 몇 프로입니다 라는 거를 담고 있는 그 말뭉치가 조회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테스트 방법은 여기 벡터 스토어 만든 이 데이터 벡터 스토어에다가 similarity search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similarity search라는 메서드가 있고, 거기에 쿼리를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찾은 값을 리절트에다가 출력을 해보면,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리절트 먼저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보면은 리스트 안에 도큐먼트 객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큐먼트는 보시면 테슬라라는 기업에 관한 말뭉치, 첫 번째 말뭉치였죠? 요게 나온 거죠. 요게 뭐냐면은 지금 테슬라 투자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입력이 있었죠. 사용자의 질문, 요게 똑같이 임베딩 모델한테 전달이 돼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벡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메모리 스토어 있죠, 벡터 스토어, 거기에 있는 데이터와 이 숫자 간의 관계, 유사도 검색을 한 겁니다. 얼마나 면적이 비슷한가와 같이 이 만들어진 그래프 있었죠, 아까 전에 축구 선수들, 이 그래프가 얼마나 유사한가와 같이 얼마나 이 숫자, 사용자의 질문과 이 벡터 스토어에 있는 25개였나요? 이 말뭉치들 간의 말뭉치들이 바뀐 이 숫자, 벡터 스토어들의 관계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일 유사한 것부터 첫 번째 도큐먼트 1, 이게 제일 유사하다, 이게 두 번째로 유사하다, 세 번째로 유사하다, 네 번째로 유사하다 라는 걸 계산해서 유사한 순서대로 리스트에 담아가지고 반환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요 similarity search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러면은 결국 그 리절트의 첫 번째 도큐먼트에서 페이지 컨텐트를 출력하면 가장 유사한 문서, 요 질문, 테슬라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문서가 이렇게 찾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나중에 언어 모델 LLM한테 요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 모델은 사용자의 질문, 테슬라의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거를 읽고, 요 문서 중에서 요 부분을 읽고 12.26%입니다 라는 거를 언어 모델이 답변해 주는 거, 요게 검색, 증강, 생성, 영어로는 래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요게 바로 래그입니다. 이제 임베딩이 뭐고 이 래그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임베딩 모델이 결국 아직은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메모리, 인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세션이 종료되면, 즉 이 콜앱이 종료되면 완전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메모리가 아니라 벡터화된 결과물을 저장할 저장소 스토어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토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 번째 단계이고 임베딩한 결과를 저장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단계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였다면 이번에는 랭체인에서 지원하는 벡터 스토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출처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봤던 다이어그램 볼 수 있고, 쭉 내려가 보면 아까 전에 봤던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 거기에서 도큐먼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add 도큐먼트, 삭제하겠다, 딜리트 하고 시밀러리티 서치, 아까 전에 우리 사용해봤죠? 이렇게 시밀러리티 서치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하면, 데이터를 입력하면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때 파라미터를 K 값이나 필터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유사한 문서 K개, 예를 들어 3 이렇게 하면 가장 유사한 문서 3개를 찾아주는 거고, 필터 이런 거는 내가 메타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즉 로드하면 메타데이터와 페이지 컨텐트가 만들어지고, 메타데이터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PDF만 로드했기 때문에 하나의 메타데이터인데 특정 도큐먼트만 이제 필터링해서 그 문서에 대해서만 유사도 검색을 하겠다. 그러면은 필터 인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쭉 내려가 보면 유사도 검색, 요거는 리트리버 5번째 단계에서 배워볼 거고, 쭉 내려가 보면 지금 랭체인에 통합되어 있는 다양한 임베딩 모델 보시고, 엔비디아도 있고 XAI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스토어도 있습니다. 즉 이 벡터라이징 된 결과, 그 숫자들을 저장할 벡터 스토어, 그 랭체인에 통합된 벡터 스토어들이 지금 우리는 인메모리 받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크로마, 파이스, 몽고DB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벡터 스토어가 요 크로마와 파이스 그리고 몽고DB입니다. 특히 이 크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드 구현이 쉽고, 요 파이스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스토어라서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몽고DB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NoSQL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지원 솔루션이어서 굉장히 성능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단으로 가겠다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몽고DB나 혹은 이런 파인콘이라는 것도 요즘 굉장히 부상하고 있고, 요거는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API 형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파인콘도 굉장히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교육 목적으로 좀 빠르게 볼 거라 크로마 한번 가볍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마 눌러보시면 크로마 DB를 사용하기 위해선 랭체인 크로마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랭체인 크로마에 크로마 객체 가져와서 컬렉션 네임, 임베딩 펑션, 그 다음 persist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 보면 크로마 객체 가져와서 from documents 혹은 from text라는 메서드로 스토어를 생성해 줍니다. 근데 이 스토어라는 게 결국 벡터라이징을 한 벡터 결과값을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입력할 데이터, 입력 데이터가 도큐먼트인지 아니면 텍스트인지에 따라서 from documents 혹은 from text 메서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실습해 봤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 도큐먼트, 우리가 임베딩 하고자 하는 그 도큐먼트 스플릿한 문서를 넣어주시고, 두 번째 임베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만든 임베딩 모델, 우리는 캐싱이 지원되는 임베더를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필수 인자로 persist 디렉토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경로, 마치 우리가 캐싱 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지정해 준 것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패스를 하나를 문자열로 저장해 가지고 지정해 주셔서 넣어주면 요 경로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 벡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고, 마지막 선택 인자로 컬렉션 네임이라고 해서 이름, 테이블 이름 하나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그 컬렉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IDBMS에서 테이블 이름 지정을 하죠. 컬렉션 네임을 지정을
필요시 해주시면 큰 데이터를 다룰 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크로마 가져오는 이 인베딩 스토어 한번 빠르게 실습 코드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콜앱으로 돌아오셔서 스토어에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참고로 이 콜앱 환경에선 0.1.2 버전 이상을 설치해야지 이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전에 작성해 놓은 대로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고, 패키지 설치가 끝났다면 쭉 내려가서 크로마 객체 가져와서 from documents 메서드 사용하고 인베딩을 하고자 하는 도큐먼트가 담긴 리크루시브 독스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요거 그대로 리크루시브 독스와 캐싱 두 번째 인자 인베딩 모델까지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첫 번째 도큐먼트 리크루시브 독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베딩은 캐시 인베더 넣어주시고, 세 번째 persist 디렉토리에 위에서 작성한 크로마 패스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컬렉션 네임을 스트링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컬렉션 네임은 임의로 레그 컬렉션 정도로 지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생성해 주겠습니다. 이걸 실행시키는 순간 리크루시브 독스의 도큐먼트 객체들을 캐시 인베더로 인베딩을 해줄 거고, 그게 요 크로마 패스 요 경로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굉장히 빠르게 됐죠. 왜 이렇게 빠르냐? 우리가 캐시 인베더에서 위에서 한번 인메모리 벡터 스토어 만들 때 캐싱을 이미 한번 했고, 그래서 왼쪽에 파일 캐시라는 이름의 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베딩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썼던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잠깐 봤지만 왼쪽에 파일 아이콘 클릭해서 크로마 DB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로마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물론 요 크로마 DB 요 결과물도 이 콜앱 환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콜앱을 삭제시키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런타임이 종료되기 때문에 강의 초반에 봤던 경고문처럼 여기 파일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요 로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크로마 DB를 크로마 패스 정해가지고 로컬에서 실행시키면 이 경로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 콜앱 환경에서 벡터 스토어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유사도 검색 한번 해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similarity search 입력하시고, 거기에다가 쿼리는 위에서 우리 이미 작성해 놨습니다. 보시면 요 쿼리라는 값을 이미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요 쿼리 그대로 복사해서 테슬라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식 문서에서 봤던 쭉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전에 봤던 이 K 값 가장 유사한 문서 K개만큼만 리턴해주는 요 K 인자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파라미터를 우리는 K는 예를 들어 하나로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리절트를 출력해보면 실행시켜보면 실행이 됐고, 랭스 출력해보면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리절트의 첫 번째 도큐먼트의 페이지 컨텐트를 출력해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 테슬라 기업이 얼만큼 이 ARK라는 ETF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유사하다고 찾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크로마 DB로 만들어서 유사도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4단계를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로드. 두 번째, 스플릿. 세 번째, 인베딩. 네 번째, 스토어까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도큐먼트, 처음에는 PDF 였던 데이터가 도큐먼트 객체로 만들어졌고, 스플릿, 일정한 크기만큼 쪼개진 다음에 여러 개의 도큐먼트로 나눠진 다음에 요게 인베딩을 거쳐서 숫자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바뀐 숫자들이 스토어를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전달하면 이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가장 유사한 문서를 검색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결과를 찾아줬죠. 가장 유사한 문서를 검색한 결과. 그러면 이제 레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검색해주는 리트리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아까 축구선수 결과 그래프에서 요런 그래프와 다른 두 번째 선수, 요 선수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유사성 검색, 그리고 혹은 세 번째 선수는 요런 식의 그래프였죠.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선수와 세 번째 선수의 유사성을 계산해서 검색해 줬는데 이 유사성을 어떻게 유사도라고 하겠습니다.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해서 가장 관련 있는 문서를 검색해 줄 것인가에 대한 리트리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2-5 리트리브 검색 알아보면 유사도를 측정해 주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코사인 유사도. 요거는 오른쪽 아래 그림같이 2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축구 선수 A, 두 번째 B라는 선수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데이터의 각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고 이 벡터의 크기, 이 크기는 이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점에서 A 간의 크기, 길이와 원점에서의 B의 길이, 이 크기는 무시하고 얼마나 방향이 비슷한지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있는데 요 두 선수의 직선 거리를 계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6개의 숫자로 어택, 스피드 이런 식으로 6개의 숫자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2개의 숫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격력과 수비력 2개만 특징을 추출해서 벡터로 변환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X, Y 축에 대해서 여기는 X축은 공격력, Y축은 수비력이라고 했을 때 요 A라는 선수의 공격력과 수비력, B라는 선수의 공격력과 수비력이 각각 이 XY 좌표에 찍힐 겁니다. 그러면 이 A 선수의 찍힌 점과 B 선수의 찍힌 점, 요 두 사이에 직선 거리를 계산해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통해 유사도를 판단하는 게 바로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L2 디스턴스라고도 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하다. 즉 A랑 B라는 선수가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C라는 선수가 있다. C라는 선수가 있죠. 그러면 A와 B의 길이가 A와 C와의 길이보다 지금 보면 여기가 더 가깝죠. A와 B 간의 거리가 A와 C와의 거리보다 가깝죠. 그러면은 A와 B가 더 유사한 선수다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 유사도를 판단해 주는 게 바로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닷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투영했을 때의 길이 곱을 벡터 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모두 고려한 방식이고 예를 들어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이렇게 각각의 좌표에 찍혀 있다. 그럴 때 이 A라는 선수의 벡터 값을 이렇게 투영이라고 해서 B와의 거리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쭉 긋습니다. 그때의 요 길이 요것의 곱을 내적이라고 하고 요거는 방향과 크기를 모두 고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도 측정 방식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고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사도 검색 방법은 첫 번째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각도가 가까운지 이 각도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코사인 유사도고 지금 현재 랭체인에서 여러분들이 Similarity Search라는 메서드로 그 쿼리에 대한 결과 즉
similarity search라는 메서드로 쿼리 넣었죠. 이 쿼리 넣어서 나온 값, 가장 유사한 값은 지금 유클리드 거리, L2 기반의 유클리드 거리로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코사인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을 할 때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나, 그리고 몇 가지 파라미터들 더 이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보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크로마 DB 만들 때 크로마 객체에서 바로 from documents를 메서드를 사용했다면 크로마 DB 설정을 좀 객체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마 객체 만들 때 컬렉션 메타데이터라는 인자가 있고, 여기에 HNSW, 요거는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의 약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6단계만 거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안다라는 그런 이론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런 알고리즘 기반으로 최대한 하이라키얼하게 위계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하이라키얼하게 계층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찾을 수 있게 설정하는 게 HNSW의 스페이스 키로 넣어주시고, 거기에 코사인 하면 코사인 유사도, L2 이건 유클리드, IP 하면은 내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주는 크로마 DB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컬렉션 네임, 임베딩, 퍼시스트 디렉토리 이건 그냥 그대로 두시고, 컬렉션 메타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코사인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Similarity Search 메서드로 쿼리 넣어주시면 가장 유사한 문서가 코사인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이 되고, 똑같이 테슬라 문서가 이렇게 포함된 도큐먼트 객체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리고 앞서 만든 크로마 기반 벡터 스토어를 asRetriever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검색기, 이 벡터 스토어 기반 검색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search 타입 혹은 키워드 인자, 키워드 어규먼트를 설정해서 캡슐화, 즉 요 객체를 이렇게 설정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요 만들어진 검색기를 인보크 메서드로 실행을 시키면 요 인보크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과 가장 유사한 도큐멘트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요 asRetriever 메서드 사용할 때 search 타입을 similarity score threshold로 설정을 해주면, 예를 들어 threshold가 0.4 이상인, 즉 특정 값 이상의 유사도를 갖고 있는 문서만 검색하도록 특정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MR이라고 해서 요거는 Maximal Marginal Relevance라고 해서 최대한 문서의 다양성을 유지해주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검색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MMR이라는 건 뭐냐면 관련 있으면서도 서로 다양한 다른 내용의 문서를 찾아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플릿돼서 만들어진 도큐먼트들, 객체들이 이렇게 리스트에 담겨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3개의 문서 K값이 3으로 설정해서 가장 유사한 문서 3개를 찾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유사도 검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5개의 유사한 문서가 1차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유사한 문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K값을 3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1번부터 3번이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검색이 돼야겠죠. 근데 1번부터 3번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 보시면 1번과 2번, 그 다음에 4번의 문서가 최종적으로 MMR로 설정을 하면 리턴이 됩니다. 왜냐? 2번과 3번은 똑같은 색상, 즉 출처, 메타데이터가 같고 4번과 5번도 마찬가지로 출처가 같습니다. 즉 메타데이터가 일치하죠. 필터 값이. 그러면 뭐 1번이야 당연히 가장 유사한 문서니까 리턴을 해주는 게 맞고, 2번을 리턴을 그 다음에 해줬다면 굳이 3번, 같은 출처의 3번을 리턴해 주기보단 다른 출처인 4번을 리턴해 주면 조금 더 이 결과값이 다양한 다른 출처의
다양한 출처의 문서들로 리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출처의 리턴 값이 나중에 언어 모델한테 증강이 될 거기 때문에 더 풍성한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MR 설정을 해주시고 뭐 K값을 지정을 해주면 관련된 문서가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의 문서가 출처를 최대한 이 알고리즘상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실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PDF 파일 하나만 지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MMR이라는 걸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만약에 인베딩 해놓겠다, 스토어로 만들어 놓겠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MMR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콜앱 돌아가서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만든 요 크로마DB 데이터베이스를 asRetriever라는 메서드로 하나의 검색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거기에 첫 번째 스레스홀드 해보는 서치 타입을 similarity 보시면 서치 타입의 similarity 스코어 스레스홀드가 있죠. 요거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스레스홀드를 이제 서치 키워드 인자로 서치 키 어규먼츠 이렇게 서치 키 어규먼츠의 딕셔너리 형태로 스코어 스레스홀드는 예를 들어 0.4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리트리버 검색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인보크 메서드로 그 리졸트를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랭스가 몇 개냐? 하나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페이지 컨텐트 출력해보면 스레스홀드가 0.4 이상인 값 도큐멘트 하나가 출력이 되죠. 만약에 요거를 스레스홀드를 0.5로 설정을 하고 그 만들어진 검색기를 인보크 똑같이 실행해 보면 하나도 검색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0.5 이상인 문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스레스홀드 값은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몇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지정하셔서 검색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쭉 아래 내려가서 이번에는 MMR 한번 설정해 보면 마찬가지로 서치 타입 MMR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치 키워드 어규먼트는 예를 들어 K 값을 나는 3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최대한 출처가 다양한 문서 3개를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검색기 만들어 준 다음에 똑같이 인보크 실행을 시켜주면 3개의 문서가 찾아지고 찾아진 문서 출력해 보면 이렇게 리스트에 3개의 도큐먼트가 담겨서 리턴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메타데이터의 소스가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좀 다양성이 보장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서를 담았을 때 한번 MMR이라는 것도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레그 시스템을 4단계에 거쳐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마지막 리트리버까지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요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렇게 만든 검색기, 요 스토어 기반 검색기 있었죠? 요 검색기를 툴로 전환해서 언어 모델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도구화를 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외부 도구를 기반으로 참고해서 답변을 만드는 에이젠틱한 레그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3장 레그 응용으로 넘어가서 에이젠틱 레그. 이 에이젠틱 레그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는 리트리버로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쿼리가 들어오면 이 검색기에 인보크 메서드를 사용해서 유사한 문서를 검색했죠. 요게 바로 투스텝 레그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관련 문서를 검색기로 검색한 다음에 이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LLM 모델한테 증강해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하는 거, 요게 바로 투스텝 레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
에이전틱 레그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개발자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관련 문서를 검색해서 답변을 생성해라 라고 코드 베이스로 작성해 놓은 게 아니라 언어 모델 LLM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오면 LLM이 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검색기를 이용해 벡터 스토어에 있는 외부 정보를 검색해야 되나? 라는 거를 추론합니다. 그래서 추론한 결과 내가 도구가 필요하겠다. 검색기로 검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도구로 검색을 해서 찾은 정보, 그 증강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기 충분한가를 추론을 다시 언어 모델이 합니다. 그랬을 때 yes, 괜찮다라고 하면 최종 답변을 생성하고 그게 아니다, 불충분하다 라고 하면 언어 모델이 충분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외부 정보가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서 도구 검색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LLM 기반의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레그 시스템이 바로 에이전틱 레그입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랭체인 배웠을 때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 요것과 에이전트를 비교하면서 이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개발자가 정해놓은 정적인 시스템이라고 했고 에이전트는 언어 모델이 스스로 추론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 동적인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에이전틱 레그는 마치 에이전트, 즉 언어 모델의 추론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영역이 더 넓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이전틱 레그라는 걸 한번 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를 검색하기 위해선 검색기를 도구화, 툴로 만들어줘야겠죠. 그 부분을 한번 콜앱에 돌아가서 코드로 봐보겠습니다. 콜앱에서 쭉 내려가서 에이전틱 레그 보면은 먼저 챗 모델, 이니 챗 모델로 언어 모델 하나 가져와서 질문 하나 언어 모델한테 해보겠습니다. ARKK 펀드의 테슬라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먼저 언어 모델, 이니 챗 모델로 가져오고 객체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보크 메서드 사용해서 리스폰스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만들어지는데 이 리스폰스를 출력해보면 현재 시점의 정확한 비중은 매일마다 달라지므로 최신 수치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합니다. 잘 답변을 못하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 데이터가 학습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고정적인 이 LLM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검색기 위에서 만든 검색기를 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주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준 다음에 랭체인의 툴스 모듈에서 툴 가져와 데코레이터로 달아주겠습니다. 그래서 search portfolio라는 이름의 함수 하나를 제가 사전에 작성해 놨고 요 함수는 쿼리라는 입력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스트링으로. 그래서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기에다가 인보크 메서드로 실행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툴을 설명할 독스트링 사전에 제가 작성해 놨는데 ARKK ETF의 포트폴리오 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 특정 기업의 보유 비중, 주식 수, 가치 등을 찾을 때 이 도구를 호출하세요라고 디스크립션 작성해 놨으니까 나중에 LLM 모델이, 언어 모델이 ARKK ETF 관련 사용자 입력으로 들어오면 쿼리를 LLM이 작성해서 이 도구를 호출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도구 search portfolio라는 함수 마저 작성하기 위해서 위에 만들어 놓은 검색기 가져오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여기 리트리버 MMR로 3개 문서까지 검색해주는 이 리트리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쭉 내려가서 함수를 retriever.invoke 메서드 안에 입력 들어온 이 쿼리를 그대로 전달해주면 관련 문서 독스가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독스를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리턴한 값은 그냥 이 독스 도큐멘트 객체로 리턴하지 말고 이 도큐멘트 객체에 있는 페이지 컨텐트만 출력해서 문자열로 반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지금 독인 독스 여기 반환된 독스에 있는 독스에 페이지 컨텐트를 반환하면 되고 이거를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이렇게 담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거를 조인문으로 문자열로 덮어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줄바꿈해서 조인문으로 문자열로 조인해가지고 반환을 해주는 서치 포트폴리오라는 함수이자 도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만든 함수 실행시켜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에이전트 객체 만들기 위해서 create 에이전트에 모델과 툴을 넣어줄 거고, 모델은 GPT-5 미니인데 지금 5 정도로 좀 더 좋은 모델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델은 GPT-5, 툴스에는 툴, 방금 만든 서치 포트폴리오를 리스트에 담아서 툴스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모델과 툴스 전달한 에이전트 객체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만든 에이전트 객체에다가 한번 질문을 해보죠. ARKK 펀드의 테슬라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나? 에이전트를 인보크 메서드로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나왔는데, 마지막 최종 결과만 출력을 해보면 최신 공시 기준 25년 11월 26일자 기준으로 ARKK의 테슬라 비중은 약 12.26%입니다 라고 하면서 검색기가 인보크된 결과, 증강된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리스폰스 쭉 다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휴먼 메시지로 우리가 입력한 ARKK 펀드의 테슬라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AI가 바로 답변을 생성하지 않고 툴 콜을 합니다. 어떤 툴? 서치 포트폴리오라는 툴을 호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툴 메시지가 이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반환된 내용, 여기 홀딩 데이터 ARK부터 쭉 있는 요 데이터,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의 데이터는 우리 지금 검색기, 벡터 스토어 기반 검색기가 찾은 내용, 그 리턴한 값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테슬라 요 종목이 12.26% 있다라는 요 문구를 툴 메시지에 담겨서 반환이 됐고, 요걸 기반으로 AI가 답변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12.26%입니다 라고 해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에이젠틱 레그 시스템을 에이전트와 합친 서비스인 거죠. 네.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에이전트한테 테슬라 투자 비중을 물어봤는데, 원본 데이터 보면은 쭉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법한 아마존 기업도 있네요. 지금 아마존 비중이 1.73%고 86만 8천 주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마존 관련 투자 비중을 물어보는 쿼리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쭉 새로 코드 칸에다가 인보크를 할 건데, ARKK 펀드에 아마존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총 몇 주를 매수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보크 실행을 시켜보면 응답이 왔고, 그 응답 리스폰스에 메시지스에 담긴 마지막 AI 메시지 컨텐트만 출력을 해보면 ARKK의 아마존 보유 비중은, 투자 비중이 지금 1.73%고 보유 주식이 56만 8,449주다 라고 하면서 요 검색된 내용, 증강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스폰스 출력해보면 휴먼 메시지에 대해서 AI가 바로 답변하지 않고 툴 콜을 한 뒤에 툴 메시지에 담긴, 쭉 보면 한 번에 반환되지 않았네요. 쭉 보면 여기 아마존.com 요 정보 56만 8,449주에다가 1.73% 투자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툴콜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관련 정보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I가 툴콜을 한번 다시 하고 거기에 대한 툴 메시지를 기반으로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준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이게 바로 에이젠틱 레그입니다. 그 다음 하이브리드 레그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본 투스텝 레그와 에이젠틱 레그 합쳐놓은 레그 시스템인데, 요거는 뭐냐면 사용자의 질문, 쿼리를 한번 향상시킨 다음에 그 향상된 쿼리를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해서, 즉 레그 시스템으로 검색을 해서 이 검색된 정보가 충분한지 언어 모델이 추론을 해서 추론한 결과가 yes다,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답변을 생성하고, 이 생성된 결과가
품질이 괜찮은가를 다시 또 언어 모델이 다시 또 판단을 해서 그 결과가 괜찮다라고 하면 답변을 반환하고, 그게 아니다, 품질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 다른 접근 방식이 있나, 예를 들어 지금 LLM한테 연결되어 있는 다른 툴, 뭐 외부 검색하는 웹 검색을 해주는 API가 연결된 툴을 사용해서 다른 식의 검색을 해서 자료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LLM이 또 추론을 해서 yes가 나오면 쿼리를 다시 수정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투스텝 레그와 에이젠틱 레그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레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혼합시켜 놓은 하이브리드 레그인데, 참고로 이 쿼리 향상 같은 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우리 강의 초반에 예시로 들었던 교육용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학생이 1번 강의를 다 완강을 했습니다. 1번 강의.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에이전트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 다음 강의 뭐 들으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강의 추천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A라는 학생이 쿼리를 완벽한 형태로 작성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완벽한 형태라고 하면, 나 1번 강의를 다 들었고 이 1번 강의에서 성적이 예를 들어 90점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나는 개발자고 나는 에이전트를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이런 내 상황에 맞게끔 강의를 하나 추천해줘 라고 완벽한 형태의 쿼리를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 추천해줘 라고만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러프한 형태의 쿼리가 들어온 상태에서 바로 문서를 검색하면 여기 맥락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원하는 문서가 검색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바로 문서 검색을 하기 전에 이 맥락을 기반으로 다시 언어 모델이 쿼리를 재작성을 합니다. 그럼 재작성된 쿼리를 통해 문서 검색을 하면 레거시 시스템에다가 넣으면은 관련 문서가 검색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체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쿼리를 재작성하거나 한번 전처리를 한 다음에 문서를 검색하는 레그 시스템, 이런 거를 하이브리드 레그라고 하고, 요거를 모듈러 레그라고도 합니다. 모듈러 레그,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레그와 모듈러 레그를 구현하기 위해선 랭체인이 아닌 랭그래프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강의, 지금 이 풀영상 강의가 구독자 1000명 혹은 조회수 1만원 이상이 나오면은 제가 랭그래프 강의도 풀영상으로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배포를 할 테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쿼리 제작성 할 때 어떻게 하면 제작성을 할 수 있을까? 이 에이전트가 쿼리를 제작성하도록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쿼리를 제작성하는 시스템을 에이젠틱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런타임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런타임에 스토어의 사용자의 선호 혹은 고객 정보, 이 사람이 어떤 강의를 수강했었고 그 강의 수강에서 몇 점을 받았고 지금 어떤 강의에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스토어에, 장기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쿼리가 들어오면, 인풋이 들어오면 이 인풋에 대해서 런타임에 있는 스토어가 증강이 되어 참고 맥락으로 되어 쿼리가 제작성이 되고, 이 제작성된 쿼리가 모델에게 전달되면 이 모델이 이걸 기반으로 툴을 콜할 때 더 에이젠틱하게 툴을 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런타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에이젠틱한 레그 시스템, 하이브리드 레그 시스템을 구현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코드로 직접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강부터 5강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 20일 날 업데이트된 랭체인 버전 1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전문가가 되신 거고,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룸 AI의 제이였습니다.